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중반 세차장 사장님입니다. 비 오는 날 보내주신 이 묘한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동네 세차장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뚝 끊겨서 한가하네요. 덕분에 이런 쓸데없는 사연이나 적고 있습니다. 웃기죠? 인생이란 게 참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강북구 수유동에서 세차장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대기업에서 17년 다니다 명예퇴직 당한 후 퇴직금으로 차린 거라 그럭저럭 먹고 살만은 했어요. 아내는 동네 요가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애들은 다 출가해서 우리 부부만 살고 있었죠. 평범한 중년 부부의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차장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미 요가학원 수업 끝내고 TV 보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 한번 치러 가거나 아내 친구들이랑 식사하러 가거나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감정이란 건 점점 메말라가고 서로에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결혼 생활 20년 차였죠. 그러다 6개월 전쯤 세차장 옆인 상가에 카페가 새로 들어왔어요. 아로마 모먼트라는 카페였는데 처음엔 또 무슨 카페야, 동네에 카페가 몇 개야라는 생각만 했죠. 꽤 신경 써서 꾸민 인테리어의 음악도 좋더라고요. 특별한 건 이 카페를 30 후반쯤 되는 꽤 젊은 부부가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오픈 이틀째 되던 날, 그 부부가 세차장으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에 새로 카페 오픈했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웃는 모습이 왠지 호감이 가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었죠.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조금 말을 아끼는 스타일인지 가볍게 목례만 했어요. 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마른 체형, 특히 눈빛이 뭔가 깊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 저희 드립 커피 정말 자신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첫 방문객에겐 서비스도 드리고요.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난 네, 기회 되면 가볼게요라고 대충 넘겼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카페는 카페대로, 세차장은 세차장대로. 이웃이지만 별 교류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아내가 그 카페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커피 좋아하니까 그렇겠거니 했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요가학원 없는 날이면 꼭 그 카페에 가더라고요. 한 번은 거기 뭐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더니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들이 친절해. 특히 남자 사장님이 커피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줘서 재밌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찜찜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우리 아내가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안이 보였어요. 이미 문은 닫혀 있었는데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거든요. 호기심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아내와 카페 남자 사장이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가까워 보이는 거리에서요. 그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래도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아내의 행동이 더 수상쩍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아침에는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고 결정적인 건 일주일 후였어요. 화장실에 간 아내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길래 미안하지만 확인했죠.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오늘 2시에 만나자. 당신 남편 세차장에 손님 많을 때 카페 뒤쪽 창고에서 기다릴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내가 옆 카페 사장이랑
정말 개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 카페로 가서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눈치 안 채게 아내를 미행했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내가 20년 함께 산 아내를 미행한다니. 하지만 사실은 확실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세차장 바쁘다고 하면 아내는 곧장 옆 카페로 달려가더라고요. 가끔은 카페 안쪽 창고에도 따라 들어가고, 한 번은 창고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는데 들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지옥 같았어요. 분노, 배신감, 모욕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술도 많이 마셨고, 가끔은 세차장 문 닫고 차 안에서 울기도 했어요. 남자가 우는 꼴이라니 창피하지만 그랬습니다. 세차장 일은 대충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혼자 방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 소홀했나? 관심이 부족했나?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이런 배신을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많이 취한 상태로 카페에 들어갔어요. 이미 영업은 끝난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죠. 정면으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문을 밀었는데 잠겨 있었고 안에서 여자 사장이 나와 문을 열어줬어요. 많이 취하셨네요. 저희 이미 문 닫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카페 여자 사장이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됐어요. 난 당신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술 기운도 있고 감정도 복잡했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 얘기군요. 그리곤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리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알지? 내가 왜 왔는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양주병이 놓여 있고 그녀가 잔을 2개 꺼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요. 앉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어요. 남편은 어딨어요? 제가 물었죠. 오늘은 외출했어요. 지금쯤 당신 집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 아야 해요.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남편은 당신 아내랑 오늘 데이트가 있대요. 호텔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호텔이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남 쪽 호텔이요. 벌써 3번째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내 아내가, 20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악몽 같았죠. 그래서, 당신은 괜찮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습관이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녀는 바 쪽으로 가서 위스키 병과 잔 2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멍한 상태로 위스키를 받아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차라리 그 아픔이 마음의 고통보다 나았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오픈 관계라고 하나?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인정하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 아내와 당신 남편이?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모르셨던 거죠?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박살났어요. 여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니. 배신감, 수치심, 분노.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왜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당신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도 외로워서요. 그녀는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라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나직했어요. 몸을 약간 기울이면서 말하는 모습이 묘하게 매력적이었죠. 남편과는 사업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냥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이었다고요. 남편은 외모가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카페의 얼굴 역할을 하고 그녀는 경영과 재정을 담당한다고 했죠. 처음엔 그냥 사업 파트너였어요. 근데 이런 카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척 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술이 더 강하게 취하는 것 같았어요. 위스키 한 잔 또 한 잔. 그녀도 같이 마셨는데 볼이 점점 발그레해졌어요. 우리는 실제로는 각자 자유로워요.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서로 상관 안 해요. 그럼 왜 하필 우리 아내를?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어요. 아마 당신 아내가 매력적이어서? 남편은 늘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요. 그리고 그녀가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그녀의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사실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고 까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내가요? 말문이 막혔어요. 네. 옆집 아저씨가 혼자서 세차장 열심히 운영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당신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알아요? 정신이 흐려졌어요. 술 기운도 있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한 여자만 본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이 당신 아내를 가졌으니 나도 당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고 손을 제 어깨에 올렸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고 가슴이 제 팔에 살짝 닿았어요. 당신도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녀는 천천히 제 뺨에 손을 대고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그녀의 혀가 제 입술을 열었고 숨결이 섞였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맨살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었죠.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달콤한 그날 밤 취기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카페 뒷방에서 그녀는 저를 작은 방으로 이끌었고 문을 잠갔어요. 침대는 아니었지만 넓은 소파가 있었죠. 여기서 가끔 낮잠 자요.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 몸의 모든 곳을 정확하게 어루만졌어요. 제 셔츠를 완전히 벗기더니 가슴에 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가슴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겼어요. 당신 아내는 당신의 이런 모습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잠시 정신이 들었어요. 아내. 맞아요. 내 아내가 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에 모든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었거든요. 소파 위에서 우리는 옷을 다 모든 게 새롭고 강렬했어요.
마치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최악의 숙취와 함께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그녀가 누워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내가 뭘 한 거지? 순간적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내 아내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카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맨살을 비추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탄력 있고 매끈했죠. 잘 잤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근데 머리가 좀... 숙취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죠.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몸을 비추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마치 그림 같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 아내도 지금쯤 제 남편 팔에 안겨 있을 테니까. 냉소적인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그래, 이제 나도 똑같이 해주지. 그날부터 이상한 사각관계가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다 모르는 척했죠. 제 아내는 여전히 저랑 같이 살면서 몰래 카페 남자를 만났고, 저는 세차장 일 마치고 나면 카페 여자를 만났어요. 이런 미친 상황이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이중 생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낮에는 평범한 세차장 사장, 밤에는 불륜남. 가끔은 제가 하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아마도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때문일까요? 세차장 일 마치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세차장 사무실에서 급하게 관계를 가지기도 했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위험함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여기서 들키면 어떡해요? 제가 물었죠. 더 흥분되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고, 저는 그 말에 더 열정적으로 그녀를 안았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연기에 익숙해졌어요.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뭐라 안 했고, 저도 아내가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하면 그냥 보냈죠. 가장 이상했던 건 집에서 부부 생활도 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인데 부부 잠자리 생활은 더 좋아졌어요. 이상하죠? 어느 날 내 사람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어요. 카페 부부와 저희 부부. 어색하게 인사하고 각자 테이블에 앉았죠. 여보, 저 사람들 어디서 봤더라? 아내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일부러 들리게. 옆 카페 사장님들이잖아. 저도 똑같이 연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놀랍게도 카페 여자 사장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화장실은 1인용이라 둘이 들어가니 꽤 비좁았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자 하더니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미쳤어요? 여기서 무슨... 제 항의는 그녀의 입맞춤으로 중단됐어요. 그녀는 제 셔츠 아래로 손을 넣었고 저는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흘렸어요. 자기 남편이랑 당신 아내, 저기 바로 밖에 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 흥분되지 않아요? 그녀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녀의 손은 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바로 문 밖에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요. 금방 나갈게. 배가 좀 아파서.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행동했죠.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밤에 봐요. 더 제대로. 그러고는 제 입술을 한 번 더 깊게 맛보더니 살짝 옷매무새를 고치고 먼저 화장실을 나갔어요. 어느 날 밤, 카페 여자랑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할 거예요? 아님,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할래요? 순간 멍해졌어요. 사실 이런 관계가 영원할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죠. 솔직히 당신이랑 진짜 연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때로는 진짜 사랑을 원해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럼 이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도, 당신도. 새로 시작해요. 정말 고민됐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인데. 하지만 이미 관계는 망가졌고, 서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이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어차피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커피 여자에게도 말했어요. 결정했어요. 아내에게 말할게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그녀는 기뻐하며 저를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근데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침실에 촛불을 켜놓고 와인을 따라 놓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들켰나? 나 카페 사장이랑 관계가 있었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본인이 먼저 자백하다니.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꽤 오래 전부터. 너 핸드폰 메시지도 받고 너희 둘이 있는 것도 봤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당신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나도 카페 여자 사장이랑.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웃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아내도 저도 미친 듯이 웃었어요. 이게 웃을 일인가 싶지만 너무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진짜 이상한 부부네. 아내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솔직히 후회는 안 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으니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난 카페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어. 아마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예상과 달리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도 그 사람이랑 진지해졌어. 우리 그냥 평화롭게 헤어질까?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서로 욕심내지 않고 왠지 모르게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필연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아내와 마지막으로 같이 잤어요.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20년 함께 한 사람과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 감상적이긴 했지만 다음 날 카페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아내랑 얘기했어. 이혼하기로 했어. 그녀는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네요. 저는 세차장 일을 일찍 마치고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꽃도 사고 와인도 샀죠. 진짜 연인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막장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막장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되어도 그녀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고 며칠 뒤에 폐업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카페 남자도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둘 다 핸드폰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고라도 났나 걱정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카페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치 밤사이에 다 빼간 것 같았어요. 답답했던 건 그 카페 부부가 도대체 왜 사라졌느냐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웠나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카페는 그대로 비어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옛날 대기업 다니던 시절 동료를 만났어요. 술 한잔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군요. 야, 그거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야. 지난해에 우리 동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알고 보니 그 카페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부부들을 갈라놓고 재산을 노렸다는 거예요. 수법도 똑같았어요. 먼저 부부 중 한 명을 유혹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 자연스럽게 다른 한 명도 꼬드겨서 두 부부를 엇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루해진 중년 부부를 노리는 일종의 사기단이었던 거죠. 친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새끼들 진짜 부부도 아니야. 그냥 사기치기 위해 짝을 이룬 파트너라고. 남자는 여자들 꼬시는데 특화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들 유혹하는데 전문가지.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모두 다? 믿기지 않았어요. 맞아.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온 중년 부부를 노려. 특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우리 집은 아내 명의였고 세차장은 제 명의였는데 너희 집 명의는 누구 앞이야? 친구가 물었어요. 아내 앞이야. 내가 사업 실패한 적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 집을 노리거든. 이혼하면서 집을 팔게 하고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야.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결국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린 완벽하게 당했어요. 제 아내와 저, 우리 둘 다. 더 심각한 건 이미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아내와 마지막으로 술 한잔 했어요. 묘하게 서글픈 분위기였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 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입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라디오와 여러 매체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 때문에 신경이 잔뜩 예민해져 있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괜히 선택했나 싶었을 때 그런 마음을 접게 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선분홍색, 쌍꺼풀이 없는 눈은 순한 양처럼 선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있고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정말 빛이 날 정도로 하얗고 아름다운 외모의 눈길이 같지만 젊은 사람이 힘도 없고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신경 써서 치료를 해주었어요.
물리치료라는 게 치료해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재활을 하지 않는 이상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여자 환자를 치료해주기는 꽤 힘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한 듯 해 보이는 환자분이 걱정되어 저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해주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무리 아파도 밥은 꼭 챙겨 먹고 치료를 꾸준히 나와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안부도 챙겨주었고요. 몇 개월간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며 정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재활치료까지 해주니 그 여환자의 상태는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는 감사하다며 장문의 편지와 본인이 직접 만든 빵까지 구워오셨고요. 한참 병원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는데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편지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그 환자분이 치료를 끝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중 중학교 동창들과 약속이 있어서 고즈넉한 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에 있던 바텐더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치료해준 그 환자였던 거였어요. 저는 친구와 바텐더 앞에 자리를 잡고서 그 여성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땡땡 병원에서 근무했던 물리치료사. 그때 허리 재활 도와드렸던 이라고 말을 걸자 그 여성분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여기랑 병원이랑 멀지 않아요?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바텐더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워요. 병원 갈 일이 없어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진짜 인연이다.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이 계기가 되어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제 환자였던 그 여성분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그쪽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나 다름없어요. 칵테일 등 다양한 술을 마시고 직접 주조하며 손님 개인 취향에 맞는 술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기쁘고 뿌듯한 일인데 남들의 시선에는 그저 술집에서 일하는 천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어딜 가든 무시받고 천박한 직업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보수적인 부모님까지 할 게 없어서 술 만드는 직업을 선택하냐며 절 내쫓으셨죠. 어른들 눈에는 바텐더가 술집 여자로 보였나 봐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다가 우울증에 빠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나니까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콱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정쩡하게 살아서 몸은 다 망가지고 모아둔 돈은 다 병원비로 들어가고 그때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그쪽이에요. 제가 항상 어두운 얼굴로 치료를 받으러 가면 웃으면서 살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말고 저랑 힘내서 살아봐요. 라면서 제가 혼자인 게 아니란 걸 알려주신 그쪽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리움으로 그리고 애틋함으로 번져가면서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치료가 끝나고 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채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며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저 정말 예쁘게 생긴 여성분이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얼굴도 그늘져 있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 긍정적인 몇 마디 해준 건데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몸둘 바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백을 받아도 될까 망설였는데 저도 그녀에게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기에 그렇게 고백을 받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사같이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그녀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물리치료사이지만 몸을 쓰는 직업이기에 치료사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뭉쳐있고 정작 내 몸은 성한 곳이 하나 없었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고 직접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따서 저를 마사지해 주었어요. 그 정도로 그녀는 저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쁜 연애를 하고 있던 중 제 동생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일하느라 동생을 돌봐줄 수 없었고,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동생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돌아가셔서 저희에게는 가족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간병인이라도 구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여자친구였어요. 밤에 일을 나가는 여자친구는 낮에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위해 똥 오줌 다 받아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 극단적인 선택, 고위험군에 있었던 동생을 여자친구가 옆에서 지켜주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제 동생을 아껴주었습니다. 저는 자기야 미안하고 고마워. 내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내가 정말 꼭 자기가 나한테 해준 거에 2배로 잘해줄게. 너무 사랑해. 라며 말을 하자 그녀는 오빠 동생이면 나한테는 가족인 거야. 내 동생이기도 한 거라고.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동생 잘 챙겨줘. 나는 괜찮으니까. 라며 그녀의 고운 심성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마음씨에 반해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통장 잔고였지만 그간 병원 일을 하며 아낄 거 아끼고 차곡차곡 저축하며 모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평생 너 책임지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너가 먼저 나한테 고백했지만 청혼은 내가 먼저 할 거라며 말을 하니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몇 통이나 자꾸 전화가 오고 스토킹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자친구 우편함에 널 보고 있다고, 너는 내 거라면서 반 협박식이 우편에 와 있었고, 또 핸드폰으로 여자친구가 바텐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지켜보고 있다며 보내고, 오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였죠.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본인 번호를 알고 있는 단골 손님이 스토킹하는 것 같다면서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저도 너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에 딱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경찰의 말에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그 상황을 당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드레스랑 메이크업 알아보면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여자친구였는데 스토킹으로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바텐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전화번호도 아예 바꿔버리고 살고 있던 원룸까지 빼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LH 주택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입주할 수 없었기에 결혼 3주 전에 급하게 여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여자친구가 들어온 후로부터 스토커로부터의 협박이나 문자도 안 오게 되고 저희는 안심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 하루 전날 일이 터진 겁니다. 결혼 하루 전날이어도 치료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이 있었기에 일을 뺄 수 없었고 오후 3시까지 단축 근무를 하고 저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전까지 연락이 잘 되던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겁니다. 전화를 수십 통해도 받지 않고 저녁 9시, 10시,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당장 4시간 뒤에 샵 가서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피팅해야 하는데 이상함을 느낀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아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당장 내일 결혼식인데 안 보인다고 하면서요. 저번 스토킹 신고할 때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찰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서로 가서 난장판을 친 후에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했던 적이 있었고 과거에 협박 편지를 받은 적도 있었기에 그냥 넘겨도 될 사항이 아니란 걸 강조하니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수사를 시작한 거였죠. 날이 밝을 때까지 여자친구가 발견되지 않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예식이 2시인데 발견한 거라고는 오후 1시에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여자친구의 마지막 모습, 예약되어 있는 예식장, 미용실, 비행기표, 호텔 예약 등등 결혼식 관련한 모든 걸 취소하고 저는 여자친구가 일했던 가게 그리고 자주 갔던 음식점 등등을 수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여자친구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죽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여자친구가 보낸 거였습니다. 여보, 나야 나 찾지 마.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해. 나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 찾지 말고 나 잊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해보았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의 문자 한 통으로 인해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파혼 아닌 파혼을 당하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9년을 일했던 물리치료사 일까지 관두고 저는 하루하루를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정신과를 가 치료까지 받았고요. 믿었던 내 여자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납치거나 실종이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보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혼당해서 미쳐버린 남자가 하는 말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저 여자친구에게 온 문자 한 통으로 저를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면도를 하지 못해서 수염이 온 얼굴을 덮어 있었고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 매일매일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꽃샘 추위 때 홀연히 사라져버린 아내는 9개월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이 매정하게 저를 떠났습니다. 학교 선배의 도움을 받아 변두리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다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을 꾹꾹 누르며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형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온 겁니다. 아내가 발견됐다고 빨리 땡땡 병원 응급실로 가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내가 나타났다니 너무 황당무계하고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뒤에 예약되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저는 잘릴 각오를 하고 무작정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다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쿵쾅대는 마음을 붙잡으며 응급실로 들어가는 그때 만삭 배를 가진 아내가 침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의료진들은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고위험 산모 병동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아내는 몸이 위급한 상태였고 그렇게 급하게 수술실로 이동한 거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지만 말 한마디 못 걸어본 거였지요. 그때 저는 병원에 나와 있던 형사에게 달려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왜 9개월 만에 나타난 거고 왜 만삭이 되어 있냐고 울부짖었지요. 그러자 저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일했던 가게 사장, 그놈이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아내가 일했던 가게 사장이 아내를 몇 년간 짝사랑하고 고백까지 했었다네요. 아내는 그 사장과 아주 잠깐 사귀었지만 금방 헤어졌고 사장이 관심이 부담스러워 가게를 옮겨 일했던 아내는 교통사고 이후 실직이 돼서 갈 곳이 없어지자 예정 사장이 다시 가게로 돌아오라고 부담 안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다시 그 가게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만나고 가게를 그만두게 되자 질투심이 난 그 사장은 아내에게 스토킹을 한 거였지요. 아내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 문자로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찍어 협박한 것 모두 그 사장이 지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전날 그 사장은 오후 1시에 결혼식 날 못 가서 미안하다고 사장이 아내에게 축의금을 전달해주겠다고 하며 아내 보고 잠깐 나오라고 했고 아내는 사장을 만나러 갔답니다. 사장과 아내의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어 경찰 수사 대상에서도 잡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거기서 사장은 아내와 잠깐 교제할 적에 몰래 찍었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를 협박했나 봅니다. 네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고 너가 좋아하는 바텐더 일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남자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그 남자에게 온갖 일을 다 당하고 남자가 찍어놓은 관계의 영상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는 큰 결심을 하고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물건으로 남자 머리를 찍어내리고 기절시킨 뒤 그 집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당시에 배가 불러 있었던 아내는 경찰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거였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참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이 내려와 그 남자는 체포되었고 집안을 압수수색했나 봐요. 그런데 그 남자의 컴퓨터에서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가게에서 일했을 때부터 그 남자는 아내의 모습을 찍어 소장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남자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망상으로 이 여자는 내 건데 지금 나쁜 악마가 내 여자를 뺏어가려고 한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내를 납치한 거였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요.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남의 아이를 가져서 낳았다니 말로 설명하지 못할 감정이었지요.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이 아기 우리 아기야. 내가 원룸 정리하고 자기 집에서 3주 살았잖아. 그때 생긴 아이야. 결혼식 이틀 전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 사 먹으려고 했는데 생리도 안 하고 혹시나 하고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었어. 내가 오빠한테 결혼 전날 오빠 퇴근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잖아. 어떻게 그런데? 나는 이미 더러운 몸이고 사장 그 개놈 때문에 더러운 여자가 됐어. 아이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될 것 같아. 오빠 미안해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말했지요. 너가 왜 더럽냐고. 그 사장놈이 미친 거지. 오빠는 괜찮아. 너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오빠는 기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오빠랑 살자. 아이 키우면서 우리 다시 새롭게 생활해보자. 라고 하며 위로해 주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니 솔직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자검사한 결과 정말로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가 맞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아내는 전쟁을 겪은 사람과 비슷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아내를 대신해 제가 그 남자 소송을 준비했고요. 사귀던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 잘못도 아닌데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아내는 그게 두려워서 그 남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바보 같고 답답했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서 돌아온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아이까지 가진 채로요. 다행히 아내는 씩씩하게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을 했고 그 남자 또한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 수감살이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그동안 순진한 20살 알바생들 만나서 영상을 수백 개 찍은 다음에 인터넷에 올린 전적도 있어 중형이 선고되었네요.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 정말 힘들었던 저희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전보다 더 끈끈하고 애틋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찰 출입 기자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사화한다고 하시길래 기사화하면 나는 죽어버릴까라고 하며 막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 혹시나 그런 남자한테 휘둘려 안 좋은 일 당하실 여성분들이 있을까? 있으면 막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빠져서 자고 있을 때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을 쉬지 못해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공황장애 증상도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내이고 내 동생이 힘들었을 때 자기 일인 양 도와준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아내를 책임지며 살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사귀고 잤던 순결을 잃었던 뭐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이 여자가 내 곁에 있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예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관계한 영상으로 협박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서워 숨지 마시고 그 남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행동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디 용기를 내주세요. 제발 제 아내처럼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꽃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평안도 개성에 김동구라는 이름의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 늘 걱정하였지요. 일가 친척도 거의 없었고 양자를 들릴 만한 인연도 없었기에 김씨 부부는 언제나 자식 없는 삶을 한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집 밖에서 어린 거지 아이가 나타나 밥을 구걸하였지요. 아이는 꼬질꼬질한 옷차림에 온몸에 때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딘가 모를 귀티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의 얼굴에서 큰 부자가 될 운명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는 아이를 불러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아이는 비범한 운명을 타고난 듯 보였지요. 김 씨는 아이에게 밥을 줄 테니 먼저 우물가에서 깨끗이 씻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이의 얼굴은 세상 어느 귀한 집 아들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김 씨의 부인이 차려준 밥상을 본 아이는 마치 며칠 동안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밥 한 사발을 금세 비운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말하였답니다. 죄송하지만 한 그릇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이 녀석. 배가 몹시 고팠나 보구나. 여보, 밥 한 그릇 더 가져오시오. 아이는 두 번째 밥은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고봉에 담아두었어요. 김 씨는 아이가 저녁까지 먹으려는 줄 알고 준비성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씨는 문득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밥을 실컷 먹게 해줄 테니 내 양자가 되지 않겠느냐? 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에겐 어머니가 계셔서 양자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고봉에 담은 밥은 어머니를 위해 가져갈 것이냐? 예,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몸져 누워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밥 한 그릇을 주었을 때 어머니 것부터 챙기지 않고 내가 먼저 먹었단 말이냐? 건너 마을에 밥을 잘 주시는 어른이 또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먹고 그곳에서 어머니께 드릴 밥을 얻어가려 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어머니를 모셔오면 너와 어머니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내 양자가 되거라.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면 어머니께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너희 집으로 가자. 김 씨는 함께 아이의 집으로 향하니 허름한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약한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낯선 이의 방문에 당황한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저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하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니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참으로 마음이 바르고 효성 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로 삼아 잘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이와 어머니께 좀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김 씨의 말을 들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뼈대 있는 양반의 집안입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문을 함부로 양자 관계로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지요. 부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아이가 그런 어머니를 위해 매일 구걸을 하며 어머니 밥까지 챙기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가 무엇을 기대하며 자라겠습니까? 아이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군요. 또 부인께서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머니는 김 씨의 설득에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양자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머니 또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양자로 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저 저와 이 아이가 서로 돕는 인연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아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아이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다. 어머니도 내가 잘 모시도록 하마. 너와 어머니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노라. 그 순간 어머니와 아이의 얼굴에 안도와 미묘한 슬픔이 스쳐갔어요.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김 씨는 옆집에 집을 구입해 아이의 어머니를 살게 했으며 아이는 김 씨의 양자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김희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김 씨 부부는 희수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희수도 김 씨 부부에게 어머니, 아버지, 부르며 잘 따랐고 가끔 친어머니를 찾아가 돌보기도 했지요. 그는 양부모에게도 친부모 이상으로 효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수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이제 성인이 된 희수는 자신도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양아버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사오니 몇천 냥만 주십시오. 반드시 큰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김 씨는 희수의 자신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장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익히는 것이지. 경험을 쌓아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단다.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5천냥이라는 큰 돈을 주었답니다. 그는 희수가 타고난 운명대로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희수는 아버지가 준 돈을 들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만 들고 갔다가 기생들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처음으로 기생집에 들어선 희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양귀비 같은 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향긋한 향내를 풍기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호호하 웃으며 남자들과 어울렸고 희수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기생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기생들은 곱게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희수에게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고 술잔을 건넸답니다. 희수는 그동안 술이 이렇게 달콤한지 몰랐어요. 몇 순배 술이 돌자 희수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기생들은 희수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돋우었지요. 희수는 그들의 흥에 함께 빠져들었답니다. 기생들은 희수를 돈 많은 장사치로 오해하고 최대한 아양을 떨며 촌티나는 희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한 기생은 희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서방님, 오늘 소인이 처음 느껴보실 만한 기분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술 한 잔 더 하세요. 희수는 점점 자신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생들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더 비싼 술이 권해졌고 기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희수와 보내기 위해 그를 부추겼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희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며 기생들의 관심을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자 희수는 기생집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고 큰 손인 것처럼 돈을 펑펑 쓰며 기생들의 대접에 완전히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지요. 희수는 기생집에 눌러앉아 기둥서방 노릇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서방님 미양이는 이쁜 놀이개가 갖고 싶은데 어쩌지요? 서방님이 사주시는 놀이개를 달고 사뿐사뿐 서방님께 가고 싶사옵니다. 그깟 놀이개가 대수냐 비단옷도 두어 벌 맞추거라 얼마면 되느냐? 역시 우리 서방님은 통도 크시어요. 밤에만 큰 것이 아니고 낮에도 이렇게 크시니 미양이는 서방님밖에 없사옵니다. 기생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희수는 대답했어요. 옛다. 열냥이다. 갖고 싶은 거 다 사오너라. 이 서방이 우리 이쁜 미양이에게 무엇인들 못 사주겠느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구나.
어머, 우리 서방님밖에 없다니까요. 기생들은 희수 옆에 바싹 붙어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아양을 떨며 희수의 돈을 야금야금 빼먹었다지요. 서방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야릇한 밤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릇한 술상 한 상 차려올까요? 그럼 우리 미향이가 어제보다 더 야릿하다면 내가 안 볼 수 있나? 어제도 잊지 못할 밤이었구먼. 오늘은 더 야릿하다니. 이놈이 무슨 복에 이런 호강을 한단 말이냐? 온갖 산해진미의 향연이라 할 만한 귀한 음식들이 최고의 상차림으로 들어왔고 희수는 흥청망청 술과 기생 노름에 빠져 가진 돈을 곶감 빼먹듯 다 써버렸습니다.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희수는 돈이 없이는 이곳에서 쉽게 머무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답니다. 기생집에서의 경험은 화려하고 달콤한 꿈처럼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5천냥을 단 6개월 만에 탕진한 희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즐기던 신선 노름에서 땅으로 떨어진 셈이 되었지요. 이미 돈을 다 써버린 희수는 장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철석같이 믿어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결국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돈을 벌러간 희수가 감감무소식이자 김씨는 사람을 보내어 희수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였지요.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김씨는 희수가 장사 미천을 모두 기생집에서 탕진하고 기생집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며 먹고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답니다. 김씨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희수 어머니에게 사주었던 집을 빼앗은 것은 물론 새로 맞은 며느리까지 내쫓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사정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씨는 냉정하게 그들을 쫓아버렸답니다. 네 남편이 그 모양이니 이제 양자 관계를 파했다. 너와의 인연도 여기까지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용서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너희 둘은 이 집안을 말아먹은 놈들이야.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집은 당장 비우고 나가. 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답니다. 엄동설 안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어머니와 며느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산속 허름한 초가집에 들어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일로 겨우 장작을 마련했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워 며느리와 함께 몸을 녹였지요. 며느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위로하며 말하였답니다. 며느라, 일이 된 것이 모두 내 죄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다니 참으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고비만 넘기면 분명 나아질 날이 올 거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껴안고 추운 밤을 함께 견디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끔 보리쌀을 얻기도 하였고 며느리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답니다. 아들을 원망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동안 아들 덕분에 어떻게든 살아왔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한없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희수는 가지고 온 돈을 기생에게 다 써버리고도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면목도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던 희수는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더니 이내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서 있었지요. 이런, 하늘마저 나를 돕지 않으려 하는가? 희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비를 피해 급히 처마 밑으로 달려갔답니다. 빗물은 처마 끝에서 줄줄 흘러내리며 그의 머리와 옷을 적셨고
희수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처량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지요. 비가 퍼붓는 소리가 세상을 뒤덮었고 희수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희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답니다. 설마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 그것은 작은 금가루였지요. 희수는 깜짝 놀라며 금가루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도 금가루는 뚜렷하게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희수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희수는 서둘러 금가루가 흘러나오는 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세히 살펴보니 금가루는 바로 기생집 마루 밑에 작은 섬돌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희수는 눈을 크게 뜨고 섬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구멍들이 있었고 그 구멍들에서 금가루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희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이건 금맥이야. 이곳에 금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희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아직은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지요. 그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금가루를 조심스레 모아 감추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구멍을 살펴보니 금가루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우선 금이 나오는 구멍을 천으로 막아놓고 흘러나온 금을 모조리 주운 다음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지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아무도 모르게 금을 챙길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이 섬돌을 가지고 갈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들에게 말하였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자네들을 위해 쓴 돈이 5,000냥이네. 그런데 지금 내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일세. 그러나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나는 떠날 것이네.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하면 이별의 말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나? 부디 잘 사시게. 희수의 말이 다소 뜻밖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한 기생이 희수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하네요. 떠나신다니 말리지는 않겠어요. 자,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세요. 그녀는 희수에게 작지만 꽉 쥔 돈을 내밀었어요. 희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돈을 거절하며 말했지요. 정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돈보다 다른 것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기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그게 무엇인데요? 희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있는 섬돌이네. 섬돌은 귀한 것이 아니지만 내게는 아주 특별하다네. 그 섬돌은 자네와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저 섬돌을 밟고 다니면서 자네와 사랑을 나누었네. 그래서 저 섬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네와의 지난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네. 그러니 저 섬돌을 내게 줄 수 없겠나? 기생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방님도 참 그까짓 돌 하나쯤 서방님께 못 드리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이 있는데요. 냉큼 가져가세요. 희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깊은 고뇌를 하는 척 섬돌을 들고 기생집을 나섰습니다. 기생집을 나선 희수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지만 금을 갖고 가면 아버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버지에게 면목을 세울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야. 당당히 아버지께 자랑스런 아들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며 희수는 금가루가 숨어있는 섬돌을 단단히 챙기고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잘못한 인생의 전반부를 바로잡을 기회와 다시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희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성의 입구에 들어서자 마침 장사꾼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축배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용수들이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고 다른 쪽에서는 악사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수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뿐 잔치의 분위기에 섞일 수가 없었지요. 잔치에 모인 장사꾼들은 한결같이 이번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공의 향기로 가득한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희수는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문득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의 양아버지 김동구였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람들과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희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싸늘해졌습니다. 김 씨는 희수를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차갑게 외면하였지요. 희수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냉담한 태도는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희수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나 개성의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희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어디에 있을지 걱정하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무거운 나무짐을 이고 오는 두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요. 희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의 친어머니와 아내였습니다. 희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두 사람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희수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눈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냈지요. 다음 날 희수는 양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작은 천에 약간의 금가루를 넣고 아내에게 주며 말하였답니다. 이 금가루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전해드리시오.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오. 아내는 금가루가 담긴 천을 들고 김 씨를 찾아갔답니다. 아버님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도 내 시아버지더냐? 양자 파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집에서 할 일이 남았더냐? 김 씨는 며느리가 밥이라도 얻으러 온 줄 알고 쌀쌀맞게 구박을 하였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희수가 준 천 조각을 김 씨에게 내밀었지요. 김 씨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천을 받아 열어보고 금가루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곤 희수 아내가 건네준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한 김 씨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변해갔지요. 아버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금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금가루만으로도 아버님께서 주신 5,000냥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하면 이 금가루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김 씨는 손에 든 금가루의 무게를 느끼며 그 양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7,000냥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금이었지요. 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토록 큰 실망을 안겨줬던 아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를 품고 싶었답니다. 김 씨는 곧장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희수를 당장 데려오라. 아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며느리는 김 씨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김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 같았지요. 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아니, 내가 직접 가마를 타고 나가야겠구나.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가마에 올라타고 성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의 눈은 애타게 희수를 찾고 있었고 멀리서 희수의 모습이 보이자 가마를 멈추고 뛰어내리듯 달려갔어요. 희수야. 김 씨는 숨이 찰 정도로 달려와 희수를 불렀습니다. 희수는 양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지, 희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김 씨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개성에 왔으면 아버지를 찾아왔어야지.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느냐? 김 씨는 희수를 처음 본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래도 희수는 이렇게 반겨주는 아버지가 반가웠지요. 너는 그 많은 금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이냐? 희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이것은 금가루에 불과합니다. 진짜 금맥은 따로 있습니다. 김 씨의 눈이 커지며 희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단 말이냐? 희수는 드디어 숨겨두었던 섬도를 김 씨에게 보여주었지요. 그 순간 김 씨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의 입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섬돌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그의 눈에 들어오자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답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김 씨는 희수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운명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구나. 처음 내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널 양자로 삼았던 것은 이 같은 운명이 있으리라는 뜻이었나 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답니다. 지난날 내가 너를 서운하게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라. 남자라면 한 번쯤 기생에게 빠질 수도 있는 일이지. 그렇게 살아봐야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는 법이란다. 김 씨는 주위에 있던 하인들에게 급히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아직도 며느리와 아주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는 게냐?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셨겠느냐? 내 가마를 내어줄 테니 당장 집으로 모셔오너라, 빨리. 하인들은 서둘러 가마를 준비했고 김 씨는 희수의 어머니와 아내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집안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회복했고 김 씨는 매일같이 희수를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지요. 과거의 잘못은 모두 잊혀졌고 그들의 집안에는 다시 웃음과 평화가 넘쳐 흘렀답니다. 운명은 타고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노력에 달려있지요. 아무리 훌륭한 운명을 타고나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실현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멜사입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아이가 둘 있는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남편도 저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시동생도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시동생은 건설회사의 과장급이었고 시동생과 결혼할 애비동서는 종합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시동생은 결혼 직전까지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일정 부분의 돈 관리를 시어머니가 맡아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관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급의 상당 부분을 적금 형식으로 시어머니께 맡겼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동생이 용돈만 제하고는 모두 다 시어머니께 드렸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는 경제에 눈이 더 밝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가 직접 맡아 사지 않고 시어머니께 맡겼을까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라고 적극 권유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원래 재테크에 관심도 많으시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믿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결혼말이 오고 가게 되자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통장에 잔액을 보여주시면서 한참 수익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돈을 빼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예비동서가 간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살고 있었던 원룸을 팔아서 당분간 적당한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어요.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건너간 돈이 대략 1억 3천 정도였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4배 정도의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장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동서는 그 말만 믿고서 예비동서가 다니는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오래된 빌라를 친정아버지 명의로 구입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비동서의 친정아버지도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돈을 4, 5억 정도를 빌려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동안만 살라고 해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셨었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되었다고요. 예비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신혼집을 장만해준 거라면 틀림없이 딸 명의로 돌려놓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딸 집으로 사주신 거니까 당연지사 아들 집이 거저 공짜로 생긴 셈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비동서가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시동생에게 당당히 요구했어도 시어머니는 흔쾌히 주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돈을 다 투자한답시고 몰빵을 해서 참 난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네 동서 될 사람이 신혼집을 장만했다는데 집을 개조할 돈이라도 보태야지 않겠니? 어떻게 명색이 남자 쪽에서 한 푼도 안 보태면 자존심이 깎이잖니? 그래서요, 어머니? 그래서 네가 네 시동생이 살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데 그 정도 돈은 해줘야 낯이 설 것 같아서 말이다.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이래저래 쪼들리면서 겨우 살고 있는데요. 그러자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천도 없단 말이냐? 그러시면서 장황하게 한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결혼할 때는 5천만 원 보태었다. 그걸 달라는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런 건데 나중에 다 너희들 돈이 아니냐? 네 돈, 내 돈 하지 말고 좀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친정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저희 집을 팔아서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나요? 제가 어머니께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3천 정도는 네가 해주면 네 남편 장남 면도 세워주고 좀 좋으냐? 시어머니가 투자한 돈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때 가서 공은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굳이 아들이 남편에게는 하지 않으시고 며느린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시길래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도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를 통해서 듣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께 마이너스 대출로 1,000만 원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러시더랍니다. 미쳤냐? 왜 빚까지 지면서 네 돈을 주겠다는 거야? 수진이 엄마 돈이면 모르겠다. 됐다, 그만둬라. 깍쟁이 같은 수진이 엄마가 그렇게 인색하게 나올 줄 알았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리란 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들은 아까워서 싫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런 말을 창피하지도 않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속도 없이 제 앞에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하여간 대단해. 욕심도 많으셔. 그렇게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려고 하시다니.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아들 장사를 잘 하셨다면서 자랑하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모가 두 분이 계셨는데 시이모님들이 아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가를 잘 보냈다면서 무슨 복이 그렇게 많냐며 부러워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5천 주고 신혼집 장만을 며느리 쪽에서 해왔으니 남는 장사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러는데요. 기가 찼습니다. 이모들이 나한테 와서 어디서 그런 복둥이를 만나냐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칭찬하시더라. 허허. 속아지 없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의 큰 땅을 매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며느리 돈을 삥땅 줄 생각이셨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1원도 삥을 못 듣고 예비 동서에게 신혼집 리모델링비로 3천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집에는 5천만 원을 보태셨는데 예비 동서가 해온 신혼집에는 겨우 3천을 보태셨으니 아깝지 않게 얼른 내놓으셨던 거죠. 그 뒤로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 뒤로 1년이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예비 동서가 시어머니께 서방님의 돈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딴 말을 하시더랍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투자해서 땅을 사서 돈이 묶여버렸다고 하시더래요.
거기는 상당수의 돈이 아버님의 퇴직금과 시어머니가 시댁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돈도 포함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방님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서방님의 돈을 다시 재투자하셨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워낙에 시어머니와 아버님 어려우니 잘 알아보고 하셨을까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이모님이 땅 투자를 하셔서 재미를 보셨다는 말에 또 시이모님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당장에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어렵게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묶여서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동서가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러던 말던 돈 나올 구멍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시더래요. 네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면 될 게 아니냐? 아니면 네 친정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구나.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뭐 대단치도 않은 아들로 장사 그만 좀 해먹으시죠. 어떻게든지 며느리 돈을 삥 뜯을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당장에 성수씨 돈을 서너 배로 불려서 주신다던 그대로 주시지 않으시면 이혼할 테니 각오하세요. 동서는 요즘 젊은 세대답게 할 말은 하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이 묶여서 내줄 수 없다고만 하실 뿐이었고 따로 돈을 빌려서라도 주고 싶지만 빌릴 데도 없다고 죽누수를 하시면서 동서에게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집가집게 결혼을 이미 해버렸고 아이까지 눈마당에 이혼하겠냐는 생각에 아주 느긋하게 며느리가 알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구경만 할 생각이셨죠.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딨냐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동서는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신혼집인 빌라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동서에게 명의로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도 있었고 동서가 어차피 분양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의 명의를 동서에게 자동으로 이전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었고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그냥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는 동서에게 재산 분할로 신혼집의 반에 해당하는 돈을 기대하셨습니다. 완전 도둑 심보였죠. 거기에다가 개조 비용으로 3천까지 요구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하면서 그 돈을 받아낼 줄로 야무진 꿈을 꾸셨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전혀 받지 못했고 신혼집에 리모델링 비용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신혼집은 동서의 친정아버지의 명의였고 친정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구입한 것이 증명이 되었고 재산세와 각종 세금도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냈기 때문이었어요. 동서와 서방님의 재산이 아니었으니 손도 댈 수 없는 거였죠. 리모델링비도 친정아버지의 재산에 들어간 돈이므로 동서한테서 돌려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동서와 서방님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동서에게 뺏겼고 오히려 서방님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이혼을 안 시키겠다고 동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서방님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가서 사정사정을 하시더랍니다. 대규모의 큰 땅이라서 돈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말을 믿을 동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이 이혼하는 것을 막고자 땅을 조금이라도 되팔아서 돈으로 만들어보려고 하시다가 아시게 되었어요. 개발 호재라던 그 땅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란 사실을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해서 산 땅임을 그때서야 아시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댁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만 믿고 샀던 그 큰 땅을 사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시세도 어처구니 없는 헐값을 부르는 바람에 팔지도 못한 형편이었어요. 아버님의 퇴직금에다 시댁집의 담보대출에다 서방님의 돈에다 시어머니가 모아놓은 돈에다 있는 대로 다 꼬라박았었는데 완전히 쪽박을 차셨습니다. 서방님도 8년 동안이나 시어머니를 믿고서 돈을 보냈었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1억 3천만 원에 대한 돈을 수배로 빌려서 주겠다던 시어머니에게서 원금은커녕 1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이혼을 했고 오갈 데가 없는 서방님은 예전처럼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따로 월세 원룸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도 나서서 땅 사기건에 관해서 백방을 알아보고 고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서방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나빠졌었고 남편도 그걸 거울 삼아서 시어머니를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굳은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부모님의 노년에 마지막 한 방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셔서 이젠 남편과 저에게 의지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아직은 경제활동이 가능하셨기에 사셨던 시댁집을 파시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실 것을 권해드렸지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지만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또 그러시더랍니다. 진수야,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5천을 집장만 하라고 보태지 않았었니? 그 돈을 돌려준다고 셈치고 수진 엄마한테 돈 좀 해주라고 하면 안 되겠니? 또 어디다 쓰시게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손 놓고 있어야 되겠니? 뭐라도 해서라도 다시 원상 회복을 해야지 안 그러냐? 그래서 남편이 그랬다네요. 엄마, 제가 성수꼴이 나면 좋겠어요? 이젠 일을 그만 벌리시고 넉넉지는 않아도 두 분이 사실 수는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드릴 돈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셨죠. 저에게 돈 좀 해달라고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드릴 만한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드리겠네요. 모두 다 저희가 쓸 데가 있는 돈이라서요. 너는 네 시애미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넉넉히 잘 살아야 너희들이 편할 것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니가 넉넉지 않게 사신다고 해도 제가 불편할 것은 없네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서처럼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혼을 해도 동서처럼 재산 분할을 받아가지 못해요. 아직까진 제 친정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사색이 된 얼굴로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뭐야? 내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사돈 명의로 집을 샀었단 말이냐?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그건 제 맘이죠. 굳이 어머니한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겨우 5천 보태시면서 이리라 저리라 하실 이유는 없죠. 그 뒤로는 설마 제가 이혼한다는 말을 할까봐 무서우셨는지 돈 말을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께 뻥을 친 겁니다. 그래야 돈을 해달라고 조르지 않을 것 같아서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 후 3년이 되었을 무렵에 신혼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서방님이 결혼을 했어도 서방님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시어머니 돈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시고 며느리 덕을 보려고 하시다가 시어머니도 서방님도 쪽박을 차버린 꼴이 되어버렸는데 큰아들까지 이혼을 당해서 쪽박 찰까 봐서 며느리인 저를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을 속이는 일이 바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으니 서로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